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즈음에는 저는 그 법원과 온라인 재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은 영국 시간으로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일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그 오전부터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재판이 점심시간에 맞춰서 점심시간을 허락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판사님이 재판 진행하시다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시간, 보통은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숏 브레이크라 그래서 점심시간을 한 40분 정도 그렇게 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분명히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대신 오늘 땡겨서 먼저 녹화를 해두고 그리고 내일 방송 시간에 자동으로 또 방송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실 때 저는 열심히 판사님 앞에서 긴장해서 바짝 흔한 말로 쫄아 있을 겁니다. 물론 내일 재판은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승패가 갈라지는 재판은 아니라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본 트라이얼을 영국은 트라이얼을 마지막에 한 번 하거든요. 트라이얼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래서 그 양측이 서로 필요한 의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의제를 가지고 판사님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판사님의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준비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재판은 영국하고 개념이 많이 달라요. 영국은 재판의 시간을 줄이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운 좋게 뭐 한 건으로 뒤집어지는 그렇게 해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재판을 하지 말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진행 절차 관련된 모든 법률을 끊임없이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트라이얼 즉 재판은 마지막에 그 해치우고요. 그 이전에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매니지먼트에서는 소송장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제기한 반론에 대한 또 재반론을 제기하고 그리고는 증거들을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는 증인들의 증언서를 서로 작성해서 교환하고 그리고는 판사님 앞에서 재판에 필요한 의제와 그리고 재판에서 재판 전에 합의된 내용 그리고 또 재판에서 재판 전에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을 프리 트라이얼이라고 그래서 먼저 또 판사님 앞에 모여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상대와 서로 조율을 하는데 상대가 서로 말을 안 듣거나 비협조적일 때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넣어서 그래서 이제 판사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재판을 합니다. 트라이얼은 짧으면 하루, 스몰 클레임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하고요. 그 다음 좀 복잡한 케이스는 이틀, 3일, 보통 이제 파스트 트랙은 한 3일 정도 그 다음에 멀티 트랙이라 그래서 좀 복잡한 경우는 보통 5일 정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10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데 내일은 트라이얼을 하기 이전에 재판의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재판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많이 들고요.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재판 자체의 스릴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막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스릴은 트라이얼만큼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프리 트라이얼을 겪어보면 재판에서 이길지 질지가 대충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 얘기를 막상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은 이 변호사들의 문제들입니다. 한국에 최근에 정철성 변호사님을 그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죠. 그 고소한 사람이 역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일 성추행 혐의가 인정이 되면 정철성 변호사님이 문제가 되는 거고, 만일 성추행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없는 죄를 뒤집어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고소한 변호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예.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영국에서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때는 있어요. 주로 프로페셔널 네글리전스 클레임이죠. 그 다음은 변호사들이 뭔가 자신들의 행실에 의해서 문제를 삼을 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심각한 문제가 돼요. 다르게 말해서 제가 성추행을 해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걸로서 변호사로서의 모든 명예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리고는 이 법률에 관한 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성추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제가 우리 변호사가 되는 젊은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운전하지 마라. 왜냐하면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신호 위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호 위반을 하면 일단 준법 정신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 근처에서, 그 다음에 횡단보도 근처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든지 하면 대부분 준법 정신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원인을 평가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법 정신이 없다라는 소리는 영국에서는 변호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준법 정신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그날로서 변호사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 미투 문제가 불거진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미투가 아닌데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미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상대를 괴롭힌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변호사가 고소를 했단 말이죠. 변호사가 고소를 했는데 적어도 변호사면 법을 아는 사람이죠. 따라서 법을 악용할 수도 있고 법을 잘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성추행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되는 그런 준비들을 사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 성추행을 당하는 현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으면, 제가 변호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발뺌하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만하십시오 하고 바로 일어서죠. 그리고는 당신이 지금 제 가슴을 손으로 찔렀습니다. 의도적으로 찌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에게 당신 보셨죠? 정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사과하세요. 사과 안 하면 법률적으로 처벌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사과라는 말이 뭡니까? 사과라는 얘기는 여기서 너 스스로 잘못을 자인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 스스로 잘못을 자인하라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만일 변호사면 여러분 의뢰인에게 자인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의뢰인에게 조언을 합니다. 잘못을 안 했는데 왜 사과를 해요? 우리는 잘못을 안 해도 사과를 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과함으로써 문제를 덮고 싶거든요. 그러나 어떤 변호사도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를 축소시키고 덮기 위해서 사과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죠. 두 번째는요,
예,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비디오를 통해서 예, 뭐 많은 사실이 알려졌죠. 가슴을 쿡쿡 찌른 게 아니라 예, 이 투명한 이런 투명한 컵을 옆에다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얘기하면서 제수초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저도 제수초를 크게 취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다가 이 컵을 툭 쳐서 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컵 많이 떨어뜨려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 집사람이 늘 컵을 이렇게 치워주죠. 예, 그래서 컵을 치웠다는 게 그 CCTV에 찍혀 있고요. 예, 그 다음은 손도 먼저 뭐라고 손을 보여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처성 변호사님이 손을 내면서 어디 한번 손 한번 봅시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 다음에 여자분이 손을 그 위에 갖다 얹어주는 게 비디오에 찍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저기 정처성 변호사님의 주장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은 그 비디오를 봤을 때 정철성 변호사님이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허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감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따라서 그 고소한 분의 세 가지 주장이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재판 전에 해도 되니까 벌써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으니까 합니다만은 영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영국에서 재판이 나기 전에 재판이 시작이 돼서 끝을 맺기 전에 이런 얘기를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개인의 오피니언이라고 그래서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이게 유죄다 무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정적인 언행을 하면 그거는 법정 모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의 변호사협회의 규정이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변호사들의 그 잘잘못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검사하다가 잘못해서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가 되거든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잘못해서 나와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늘 의뢰인 앞에서 컴피턴트하게 즉 어떤 법률에 있어서 아주 전문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합격증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예, 또 오늘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또 공부를 어떤 부분을 하고 그리고는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지금 시간이 꽤 걸리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조금 전에 시험을 봐서 통과하고요. 합격하고 그래서 그 합격증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전문 지식에 대해서 재교육을 받고요. 왜냐하면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판례가 끊임없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변호사도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리고 그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그런 확인서 그러니까 변호사협회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받아서 회사에 보내면 회사는 그런 걸 모아서 우리 회사의 변호사들이 얼마나 전문 지식이 뛰어난지 모릅니다라는 그런 증거로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변호사들은 그 사람이 법률을 위반한 게 없는지 늘 조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스로가 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위험하면 그러면은 전문 조사원들이 직접 투입이 되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운다는 건 영국에서 변호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뒤집어 씌웠다가는 나중에 뒷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변호사로서 자격이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처성 변호사님의 그 케이스를 보면서 그 조선일보의 주장이 얼마나 흑우인가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이유를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고소를 한 변호사는 정말 본인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만일 이번처럼 CCTV가 정확하게 사실을 밝혀주면서 진실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대한변협에서 정철성 변호사님 관련된 그 정철성 변호사님을 변호하는 그런 글을 올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변호사협회가 너무 언페어한 거 아닌가. 조선일보가 한 사람의 변호사를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사를 썼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죠? 왜 대한민국에는 변호사협회가 나서서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언론에서 먼저 범죄, 유죄, 무죄를 막 제시하는 그런 일은 못하게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권능이 변호사협회에 있는데 변호사협회에서 그동안 뭐 하다가 조선일보 그다음에 그 TV조선은 정철성 변호사를 범죄자로 완전히 몰아가기 위해서 CCTV도 편집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안 보이지만은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막 기사를 내보내더니 더 탐사에서 보다 더 해상도가 좋은 깔끔한 그리고 편집되지 않은 CCTV를 내보내고 그 CCTV를 기다렸다가 그 CCTV를 보면서 자신의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르는 글을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린 사람들에게는 왜 그걸 당장 내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리라고 얘기한다면 조선일보부터 내리라고 했었어야죠. 대한민국의 변호사협회는 불공정한, 공정하지 못한 단체가 아닌가. 그다음 그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변호사협회 회장들, 부회장들, 그렇게 임원들이 있었고 대의원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변호사협회에서 뭐 했습니까 그동안? 이런 법질서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서 변호사협회에 금배지나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놈의 배지 달아서 뭐 하려고 그런 배지나 나눠주고 그리고는 변호사 회장의 이름으로 이상한 짓이나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우선 변호사협회부터 좀 달라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협회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협회 스스로가 잘못된 법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재판도 하기 전에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떠들고 있는 저 언론들부터 먼저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변호사협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그럴 욕심이 없다면 왜 언론들이 재판도 하기 전에 유죄 무죄를 가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변호사협회가 좀 더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국 변호사협회랑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곧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게 좀 한 며칠, 몇 시간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글을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글이 아닌데 페이스북이 저에게 하루 글을 못 쓰게 하더니 그 다음 또 3일 못 쓰게 하더니 그 다음 또 5일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글은 맨 하단에 배치한다고 또 그런 게 오고요. 그래서 상관없었습니다. 잘 쓰는 글도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을 나타내는 거라 혹시 우연히라도 보시게 되면 보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종전 합의를 하자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수많은 국진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죠. 종전하면 안 된다고. 종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평화를 구가할 것 같은데 종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전히 휴전 상태로 있습니다. 휴전 상태라는 건 뭐냐면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남과 북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야 우리 좀 쉬었다 할래?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 쉬는 게 이제 어느 한쪽이 지겨우면 그러면 이제 야 우리 이제 쉬는 거 그만 전쟁하자
이러고 또 전쟁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총으로 서로를 쏘고 포탄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상태에 있어요. 전시라는 거죠. 예, 이 전시를 종식시키자라고 했더니 그 반대를 한 사람이 국진당이고 윤석열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와 국진당이 그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자라는 그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 전쟁이 종식된 종전협정으로 바꾸자라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전시 중입니다. 전시 중에 비축 무기를, 특히 포탄을 해외에 빼돌리고 다른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해외에 빼돌린 사항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전시에 우리가 총알을 한 50만 발 갖고 있는데 그 50만 발의 총알을 군인들 모르게 빼돌려서 일본에 갖다 팔았다고 해봅시다. 그 판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군법으로 처벌이 되겠죠. 전시 중일 때는요, 군법 재판도 할 여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전시 중일 때는. 그럴 때는 대부분 지휘관에 의해서 적결 처분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적결 처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시 체제에 있는 나라에서 또 포탄을 해외에 빼돌렸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것도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하겠다고 만든 방산 상품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보관하고 군인들이 관리하는 실탄 창고에 들어있던 포탄을 빼돌려서 해외로 넘겼다면 이는 심각한 군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나서서 재판을 하고요. 군법으로 처형을 하겠죠. 군법으로 처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민간인들이 뭘 잘못을 해도 그 민간인들이 뭐 교통법규를 어겼다 그러면은 군법으로 처단할 필요가 없지만 전시 체제에서 군 화기를 군인들의 포탄을 실탄을 빼돌렸다면 이거는 민간인이라도 군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거는 총살이지, 이거는 처벌해야지라는 그런 말들이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페이스북에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전시 중에 특히 군인에 관한 국방에 관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를 관할하는 법원은 군 법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처벌의 기준은 군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만일 이게 전시 중에 법원을 열 처지가 안 될 때는 적결 심판도 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커뮤니티 규정의 위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다시 한번 리뷰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한 번이라도 리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성의 있게 리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온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금 있으면 글 못 올리게 딱 막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권 없는 국민의 서러움을 한번 느껴봅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국민들이 그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SNS도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주권이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시민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이 쓴 글이 커뮤니티 룰 어디에 문제가 되었냐고 그렇게 어필을 해도 이유조차도 알려주지 않는 그러니 시민들의 주권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옛날 일제 치하에
식민지 시대를 살던 우리 선조들의 그 속타는 마음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느껴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느껴봅니다. 이제는 이런 SNS조차도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주권을 인정받는 그런 SNS를 찾아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SNS의 독립운동, 주권 찾기 운동, 이런 거를 정말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저의 심정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참 많은 문제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표예림 씨의 학폭 피해 사건인데요. 표예림 씨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영국에서 한국의 연예인들에게도 별 관심이 없고 한국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특히 예능, 예체능 이런 쪽은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상하게 그 운동선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표예림 씨라는 분이 학교 다닐 때 담뱃불로 찢이고 얻어맞고 변기통에 머리를 누르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아마 했나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4명의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보내라. 안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명예훼손, 우리가 늘 다루었던 주제죠. 명예훼손으로,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참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중에 한 사람, 남시성을 가진 한 분이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노는 무리가 맞다. 그러나 나는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한 적이 없다. 나는 누군가를 해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휴대전화 돌려달라고 하자 발로 찬 건 사실이다. 한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자기는 발로 찬 건 사실이다. 그 다음에 예림이가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 하고 자기가 얘기하니까 내 휴대전화 돌려줘. 그러니까 발로 걷어찼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하는 폼이 좀 속상해서. 그러면서 얘기가 집요하게 괴롭힌 사실도 없다 나는. 그러면서 이 가해자가 올린 글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제가 언급된 내용들은 변기통에 표예림의 머리를 넣었다. 다이어리로 어깨를 내리쳤다. 표해교냐 피해자를 조롱했다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가해자 옹호자들이 영상물에 아마 표예림 씨의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표예림 씨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자해를 했다가 다행스럽게 병원에서 큰 탈 없이 마무리되었다라는 뉴스를 들었네요.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바로 이제 늘 우리가 재판을 하는 문제들이에요. 재판을 할 때는요, 양측의 증인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행스럽게 영국에서는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겪은 것을 친구든 뭐든 상관없이 정확하게 증언을 합니다. 내 편이었기 때문에, 같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그 증언을 엉터리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한 한국인들은요, 보지도 않고 봤다고 증언하고요, 듣지도 않고 들었다고 증언도 하고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그렇게 증언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판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영국에 오셨을 때 너무 반가워서 그분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증인들이 쉽게 거짓말을 하고 변호사도 거짓말을 해요. 그 판사님이 참 안타까우셨더라고요.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영국에서는 변호사들이 거짓말을 했다가 그 거짓말이 하나라도 드러나는 순간 변호사 자격이 박탈당하고
다시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영국 법원을 통해서 쭉 확인을 하시더니 제일 먼저 안타까워하는 게 한국에서는 변호사들이 법정에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변호사들이 가짜 위증을 해요. 위증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인들, 특히 요즘 이재명 대표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관계된 사건들이 그 김만배라든지 뭐 이렇게 재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거짓 증언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누가 봐도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서 누굽니까? 그 총장. 그 양반 거짓말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위정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보여도 말 못하는, 보여도 그거를 바로잡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은 가해를 당했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러면 영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확인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제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영국 법원에서 재판할 때 만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표예림 씨가 저의 의뢰인이면 그래서 제가 민사소송으로 그 상대편 남모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변호사일 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법정에서 거꾸로 제가 만일 남모 씨의 변호사이고 표예림 씨의 청구로부터 남모 씨를 방어해야 되는 변호사일 때 나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법정에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갈까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내용들 가운데에서 지금 남 씨가 한 얘기에 딱 두 가지 말이 법정에서는 결정적으로 남 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 해한 적이 없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변기통에 표예림 씨의 머리를 넣었다. 다이어리로 어깨를 내리쳤다. 표에게냐 피해자를 조롱했다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남 씨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한 적이 없고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힌 사실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 씨가 증언하길 휴대전화 돌려달라 하자 발로 찬 건 진실이다. 그러면 괴롭혔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이유 없이 남을 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힌 사실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돌려달라 하자 발로 찬 건 진실이다. 앞뒤 말이 틀린 거죠. 바로 이 점이 영국 법원에서는 당신의 얘기는 컨시스턴트하지 않다. 당신의 증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한 그러면서 변함없는 그런 진술이 아니다. 당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 단 하나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언급한 그 내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괴롭혔다라는 그 괴롭힌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난 괴롭힌 적이 없다. 나는 이유 없이 누구를 해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발로 찼다라는 게 나왔죠. 바로 이럴 때 영국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앞에 한 모든 진술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남을 해한 적이 없다. 거짓말.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 집요하게 남을 괴롭힌 사실이 없다. 거짓말. 이렇게 판사님은 판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딱 한마디 휴대전화 돌려달라 하자 발로 찬 건 진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일 이 남 씨가 저의 의뢰인이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할 겁니다. 진실을 얘기하라. 내가 발로 그득 찬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외에 표 씨가 주장하는 그런 가해를 나는 가한 적이 없다. 내 기억으로는 없다. I cannot recollect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기억을 할 수가 없다.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왜곡이 되거든요. 자기가 누구를 패지 않았는데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때 내가 진짜 한때 신나게
우리 흔한 말로 아구통을 날려버렸지, 속이 시원했지 라는 그런 기억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머릿속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놈을 한번 내가 그냥 패고 싶은데 라는 그런 염원을 마음속에 담다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내가 팬 거라고 내 뇌는 기억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내 기억에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15년 전 얘기예요. 15년 전 얘기면 그 기억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not recollect. 나는 기억할 수가 없다. 내 기억에서는 그 기억을 되찾을 수가 없다. 직역하면 그런데요. 뜻은 이런 겁니다. 내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발로 한 대 걷어찬 건 있습니다. 한 번 정말 내가 발로 걷어찬 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뭐 일부러 막 아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걷어찬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걷어찬 건 있습니다. 한 번. 그러나 그 외의 기억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판사님이 저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판사님이. 그러면 그다음 그 사람의 증언, 표시와 남씨의 증언의 차이죠. 이 사람은 화장실에 갖다 받고 다이어리로 어깨 죽지를 내리치고 담배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한 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찾기 위해서 판사님은 더 많은 질문을 할 거고요. 변호사인 저희들도 더 많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밝혀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해한 적이 없어.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발로 찬 건 진실이야. 그럼 발로 찬 게 진실이면 앞에 있는 하나도 없어 기억도 없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국 재판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다가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판사님이 그 증언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법원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선 첫째는요, 남씨가 한 증언, 남씨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한 거니까 법원 증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증언 중에서 앞뒤가 안 맞는, 우린 그러겠죠. 그 정도 말을 잘못한 거야. 아니, 그 정도 말을 잘못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말 잘못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휘청휘청 되잖아요. 말은 정확하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국어 교육 잘못 받은 사람이 어디 가서 한탄을 하겠습니까? 지가 잘못 배웠는데. 국어 교육 열심히 받아야 돼요. 정말 제대로 받아야 돼요. 말 한마디 단어 하나도 조심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자기는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힌 적이 없다고 해놓고 발로 걷어찼대요. 그건 이유가 있어서 걷어찼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이유로 사람을 발로 걷어차도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벌써 이 남씨는 증언에 있어서 법원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증언은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판사님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은 변호사들이 더 많은 증인들을 불러내죠. 다른 증인들을 불러냅니다. 주변 진술서에 나타난 남모 씨의 행동, 이거는 주변인들이에요. 주변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예림이에 대한 왕따를 주도했다. 벌써 증언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눈으로 봤으니까. 그럼 판사는 물어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왕따를 주도했지? 어떤 게 기억이 나니? 하고 물어봅니다. 빔 프로젝트에 예림이 싸이월드 켜놓고 조롱했다. 이거는 그 빔 프로젝트에 예림이의 싸이월드를 켜놓고 조롱한 그 상황에 없었던 사람은 증언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랬대더라.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얼세이 에비던스라고 그래서 그건 에비던스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봤으니까 빔 프로젝트에 예림이 싸이월드를 켜놓고 조롱했다. 그러면은 또 변호사가 물어보겠죠. 언제쯤이라고 기억되세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몇 명쯤 있었죠? 그래서 예림이가 그 다음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가서
빔 프로젝트를 끌려고 막 이렇게 막았다든지 소리를 질렀다든지 뭐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물어봄으로써 그 사실이 정확한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나가던 예림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왜? 발로 걷어찼다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네요. 그죠? 넘어뜨렸다. 이것도 봤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럼 물어보겠죠. 그게 언제쯤인데 어디에서 복도에서 그랬니? 교실에서 그랬니? 아니면 운동장에서 그랬니? 예, 물어보고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볼펜 등으로 예림이의 몸 곳곳을 찔렀다. 물론 예림 씨가 그 당시에 찔린 데를 사진으로 남겨놓았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라도 받아뒀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나 본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4가지 왕따 주도했고 빔 프로젝트에 그다음에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을 찌르고 이런 증언들이 주변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셨지만 남 씨의 인컨시스턴트한 그 증언을 판사가 믿겠습니까? 아니면은 표혜림 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많은 증인들을 신문함으로써 그 증인들의 증언에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예, 재판의 결과는요, 제가 보기에는 안 봐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군무원으로 응급구조 담당관, 그래서 군인들 중에서 뭐 폭발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예, 현재 보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이든 15년이 지난 지금은 참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명글에 이랬어요. 저로 인해 모든 군무원과 응급구조사가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응급구조사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랍니다. 예, 응급구조사들의 명예에 피해를 입으면 누구 때문에 입는 겁니까? 예, 남씨 때문에 입는 거죠. 남씨는 왜 자기가 피해를 입히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지 말라고, 예, 군무원과 응급구조사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도 괜찮은 사람 아닐까요? 지금 이렇게 물타기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예, 이 해명글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해명글에서 굉장히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뻔뻔하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15년 전에 잘못한 거예요. 15년 전에 잘못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못할걸요? 사과해야죠. 사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못한 게 없을 때는 사과하면 안 돼요. 제가 정철성 변호사님 보고 절대 이건 사과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정철성 변호사님이 사과하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 잘못한 게 없을 때는 절대 사과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쉽게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사과해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사과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얼른 사과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 사실, 잘못한 사실만 가지고 정확하게 사과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응급구조사로서 군무원으로서 응급구조사로서 내가 군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 좀 봐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과는 진심으로 하는 거고요. 사과는 그 사건만 가지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엉뚱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 저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상대편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잘못한 부분을 인지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라. 예, 사과하겠다는데 갑자기 뭐 아버지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할머니가 어떻고 뭐 옛날이 어쩌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잘못한 거, 그 잘못한 것만 사과하면 되죠. 잘못한 걸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과를 강요해서도 안 되지만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저는 표혜림 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내 부모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니까 충동적으로 자해했다. 자해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너무 억울해서 정말 자살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나쁜 놈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영국 사람들의 생각은요.
잘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했던 사람은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자살하는 거죠. 자살해버리면 일이 쉽잖아요. 아주 쉽게 해결이 되죠.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그러면 진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잘못을 밝히고요. 정말 잘못한 사람들에게 법이 허락하는 처벌을 내리고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참 많은 고통을 겪어봤는데요. 그러나 제가 늘 자신 있어 하는 것은 제가 MBC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긴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이 MBC와 같은 회사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겨본 적이 그전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다시 확인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랬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그 어떤 로스쿨의 판례로 제 케이스가 인용된 적이 있더라고요. 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고 저를 도와주셨던 김한주 변호사님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리고 MBC와 같은 그런 방송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례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목숨을 버리지 마시고요. 왜 아까운 내 목숨을 버립니까?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절대 자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화나지 않게 스스로를 도닥이시고,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오래오래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을 이 땅 위에서 진실을 널리 퍼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바로 씁니다. 그래서 이번 표예림 씨 사건을 쭉 보면서 표예림 씨에게는 끝까지 용기를 내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절대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요.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져야 되고 밝혀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어진 이 말로 봐서는 저는 표예림 씨가 하는 얘기가 모두 다 사실이었을 거라고 믿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증언들이 나오면 그러면은 더 명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주어진 자료와 지금까지 주어진 증언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 씨가 잘못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경찰이 우상호 장경태 의원을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를 했다라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명예훼손은요, 한국과 영국의 명예훼손은 딱 하나가 다릅니다. 두 개가 다르군요. 한국에는 사실이라도 그 사실을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으면 명예훼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을 했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이 사람이요 술집에서 접대부로 그동안 일을 했어요. 몸 팔고 막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에요. 라고 제가 만일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를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이 접대부였고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려준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명예가 훼손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대신 그 사람이 나는 술집 접대부로 일한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술집 접대부로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주장한 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인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을 했다라는 정말 명확한 증거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한국과 영국이. 두 번째 한국과 영국의 명예훼손이 다른 것은요.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가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막 명예를 훼손했다. 그 사람의 명예가 사실이든 아니든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이 학살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승만의 그 후손들이나 그 관계된 사람들이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비록 죽었지만 죽은 사람도 명예가 있다고 보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영국에 있는 제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학살자다. 뭐 여러 학살 사건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영국 법원에다가 뭐 영국 법원에 재판을 해야 됩니다. 한국 법원에는 제가 뭐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 뭐 누가 재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 영국 법원에다가 명예훼손으로 신청을 하면 저는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 때 수많은 사람이 학살되었다는 증거가 지금 많이 드러났거든요. 따라서 그 학살의 명령은 부대통령이 했던 누가 했든 간에 그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니까 저는 이승만은 학살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충분히 명예훼손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과 한국의 차이점인데요. 영국과 한국의 또 다른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명예훼손은 형사, 민사소송이 다 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형사소송은 사문화되었어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개인이 권리를 침탈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소송을 영국에 와서 경찰에 아무리 신고를 해도 경찰은 소송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 누가 경찰이 참 대한민국 경찰 할 일 되게 없죠. 진짜 사람이 죽어나가고 민생이 위협을 받는데 우상호 장경태 의원을 가지고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를 했대요. 누군가가 고소고발을 했겠죠. 근데 영국에서 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자기가 안타까워서 막 소송을 해요. 영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상호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했죠. 김건희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으로 땅에 떨어뜨렸을까요? 김건희가 그동안 대통령 연구인으로서 여기저기 나대는 문제를 거론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사실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무슨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이 있나요? 혹시 김건희가 옛날에 술집에서 몸 파는 여자였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김건희라는 사람을 술집에서 몸 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명예는 완전히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나머지 부인을 술집에서 몸 파는 여자로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는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영국에서는요. 그런 소송이 걸리면 좋죠. 왜냐하면 술집에서 몸 팔던 여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주장하는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거기에서 증명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또 의무가 그 피해를 당한 쪽에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이 돼요. 그래서 진실을 밝힐 수가 있죠. 한국에서 지금 김건희 씨를 술집에 근무했던 여자로 묘사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분에 대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김건희 씨가 직접 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 뭐 고발을 하고 이런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상호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요. 만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자기가 술집 볼케이노랑 이런 데 다니면서 뭐 했다라고 하시는 우리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증언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증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아무 사고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보호해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우상호와 장경태 의원이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 부인으로서 대통령인 듯이 설친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명예훼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에 대통령보다 앞서서 다니는 건 사실이고 대통령보다 더 많은 사진을 지금 내놓는 것도 사실이고 더 많이 나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 나가 뭐 이렇게 오히려 그 자기 남편에게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인간에게 이래라 저래라 코치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까닭 잘못했다가는 저 소송 때문에 여러 가지 밝혀져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밝혀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다른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은요. 이번에 뭐 대한민국은 항상 대통령이 움직이면 사고가 나죠. 대통령이 뭘 하면 항상 사고가 나니까 기대가 돼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저도 그냥 늘 영국 법과 한국 법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요즘은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요. 대부분 대통령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신나는 일인데요. 국가적으로는 참 암담한 일이고요. 방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우리 검사 깡패 출신 대통령께서 영어를 대한민국 모국어보다 더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애통해하는 심정보다는 이웃 일본 나라 국민들의 그 애타는 마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사해동포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보고 100년 전 사건 때문에 100년 전의 일 때문에 일본 보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왜 못 받아들여? 너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이제 이러니까 주어가 잘못됐다. 나경원 생각이 나죠. 나경원. 주어가 잘못됐다.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일본이 못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통령실이 잘난 척하고 막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미셸 이예희라고 하는 우리 동포 2세겠죠. 그 WPG 기자가요. 뭐라고 올렸냐면 오디오를 그 소리를 그대로 딕테이션 했는데 그게 이렇게 나왔다.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이야기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번역할 때 I cannot accept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정확하게 다 올렸어요. SNS에. 이 무슨 창피입니까? 그죠?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맨날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그 다음 순간에 말을 바꿔버리죠. 이래서 영국에서 늘 합니다. 계약은 구술로만 해도 계약이다. 모든 건 말로 해도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돌았으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서류로 남겨야 된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게 합니다. 서류로 남기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제가 영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영국인들은 자기 자신의 말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경우는 법원에서 참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요.
너무 말을 쉽게 뒤집어 엎어요. 제인데도요. 제가 변호사비는 제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지금 몇 년째 맨날 딴소리하는 인간도 있고요. 너무 말이 쉽게 나와요. 나를 좀 믿어달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돌았으면요. 똑같이 그런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제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녹화가 막 되고 있는데 갑자기 노트북이 딱 꺼져버려서요. 다시 켰습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 말했어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 마음을 그대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뒤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적어도 대통령쯤 되면은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사전에 자기 참모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요. 참모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해야죠. 국가의 국익이 걸려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사실은 친일의 행위죠. 이런 행위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익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짓이죠. 그러니까 이 2023년에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살고 자기 나라들이 코비드의 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전쟁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부추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토에 가입한 나라들이에요.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겼어요. 잘란스키가 어깨에 힘을 주고 어색하도록 만들어줬죠. 그러다가 한 대 두들겨 맞으니까 우리가 다 막아줄 거야. 그래서 나토가 다 나서서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서 독일 전차 좀 줘 그랬더니 독일에서 우리 전차는 못 줘. 야, 그럼 미국에 가서 비행기 좀 제대로 된 비행기 좀 신종 비행기 좀 줘. 이거 못 줘. 이거 주면 니들이 쓰긴 하겠냐? 그리고 안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각자 자기 나라에서 오래돼서 이제는 폐기 처분하거나 분해를 해야 될 그런 무기들. 그래서 연습용으로 써야 되는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빌려주고 그리고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빌려줬어. 나중에 다 농산물로 농사지어서 갚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각자 자기 나라 국민들을 먹여 살리려고 위정자들이 그렇게 애쓰는 이런 시점에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전쟁 대신 해줄게 라는 자세로 일을 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말도 함부로 하죠. 지난번에도 미국 대통령 앞에서 허튼 소리 말 잘못해가지고 온 국민들만 괴롭히더니 지 혼자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 70%, 80%를 귀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제는요,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를 한국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한국말이 어눌한 그런 기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보이스 레코딩 해놓은 거 딱 들고 나와서 이걸 하고 거기 보면 나는 이라고 분명히 돼 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번역 정확하게 하지 않았냐고. 이제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또 허지부지 가겠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거짓말 하던 목동처럼 우리 국민들이 안 믿잖아요. 안 믿고 우리 국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어떻게 또 거짓말을 할지. 그럽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표께서 보니까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안을 통과시켜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마 국진당에서 또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국진당에서 그렇게 문제를 삼겠죠. 대학생들은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은 이 대학도 못 다니는 애들에게는 어떤 이익을 어떤 거를 줬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자를 감면해주는 그런 그를 주려고 하느냐,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국진당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국진당은 정말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뭘 줬습니까? 노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뭘 줬습니까? 대학생들 이자 감면하자고 얘기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노동하는 그 친구들
불러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는 안 주면서 왜 얘 대학생들에게만 이자 감면해 주냐고 그러는데요. 양쪽 다 줘보세요. 예, 고생하는 그 친구들 최저임금 좀 올려주십시다. 대부분 대학 못 나오고요. 대학 못 나오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나가면요. 최저임금 받아요. 그러니 최저임금 올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최저임금 올려주는데 그렇게 반대를 국진당이 합니까? 그렇게 반대해놓고 왜 갑자기 그 노동하는 젊은이들을 꺼내서 노동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주는 게 없는데 왜 이자를 감면하냐. 지금 민주당은요. 노동하는 젊은이들에게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 올려주고 이자도 감면해 주자고 하는 거고요. 국진당 리더는요. 예, 미니멈 최저임금도 올려주지 말고 대학생들 이자도 감면해 주지 말고 50억 100억 받는 애들만 챙겨주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50억 100억씩 받는 애들은요. 걔들은요.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근거가 없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퇴직금이 50억이었대요. 예?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건요. 걔들은 마약을 해도요. 다 집행유예예요. 선고유예 집행유예예요. 마약을 해도요. 수십억 원어치 마약을 들여오던 여자애가 잡혔는데요. 예? 그런데도 집행유예예요. 그러면서 꼭 뭔가 좀 땀 흘려서 고생하는 대학생들 학자금 빌려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참 괜찮은 애들이에요. 부모님에게 손 내밀지 않겠다고 아니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학자금을 빌려서 그 돈을 갚겠다고 공부해서 갚겠다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자 감면을 해주자. 제가 보기엔 참 좋은 생각인데요. 왜 국진당은 거기다 대놓고 그런 걸 반대하죠? 왜 뭐 당신 자식들은 50억씩 100억씩 통장에 있으니까 뭐 이자 주면서 대학생 학자금 빌릴 이유는 없겠죠. 예, 돈도 없이 가난한 집 애들이 대학을 다니는 게 꼴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걔들은 대학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학자금 빌려주지 마라. 뭘 이자를 감면해? 이자 낼 수 없으면 학자금 빌리지 마.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국진당의 정체입니다. 영국에서는요. 영국에서도 학자금 빌려줍니다. 학자금을 빌려주는데요. 네, 영국에서 학자금은요. 대학 졸업하고 수입이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지만 갚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학자금으로 빌렸던 돈 다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줍니다. 예, 물론 능력이 되는 애들은 그 학자금을 갚아 나갑니다. 제 아들 같은 경우도 로스쿨 다니고 했을 때 학자금을 열심히 빌려서 쓰더라고요. 뭐 애비가 무능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좀 연봉도 올라가고 수입이 많아지니까 제일 먼저 학자금부터 갚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학자금 그걸 왜 그렇게 서둘러서 갚니?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건데 그랬더니 제가 또 빨리 갚아야 다른 학생들이 또 학자금을 빌려서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 학자금 빌려주는 그 펀드에 돈이 많아야 또 빌려줄 거 아닙니까? 제가 갚을 수 있는 한 제가 다른 거 안 쓰고 먼저 갚는 게 좋죠. 그러더니 그냥 서둘러서 다른 거 안 쓰고 여행 안 가고 막 모아가지고 학자금부터 갚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학자금입니다. 학자금을 대학생들에게는 왜 걔들에게는 이자를 감면해주고 그리고는 대학을 못 간 애들은 왜 버려두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다. 대학을 안 간 학생들, 사정 때문에 대학을 안 간 학생들, 못 간 학생들에게는 최저임금 올려주고요. 다른 방법으로 뭐 주거 안정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자고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걸 해주자고요. 그리고 이자 감면해 주면 되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자리를 잡도록요. 그것도 해주고 대학에 간 학생들 학자금도 빌려주고 이자 감면해 주고요. 좀 이렇게 해서 좀 젊은이들 숨통이라도 좀 튀게 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날 선거 때 되면은 젊은 애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꼬셔가지고 불안을 줘가지고 자기들을 찍게 하면서 실제로 그 젊은이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나눠주지 않는 그런 국진당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저는 참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 영국의 변호사, 판사, 검사들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좀 따로 좀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훌륭한 분들 빼고 부끄러운 줄 알아서 규정이라도 바꾸고
자기들이 좀 잘못된 걸 고쳐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은요. 이번에 그 학폭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오래된 사건들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접하면서 내가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괴롭힌 일이 없는가, 내가 내 친구들을 혹시 내가 괴롭힌 적이 없는가 늘 되돌아보고 고민해 봅니다.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세대는 좀 어려운 세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게 범죄인 줄 모르고 힘 있다고 막 까불었는데 갑자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빨리빨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는 사과하고 그 사과가 진심 어린 사과가 되고 그리고는 우리 자식들은 다음 세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어버이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우리 자식들을 혹시 잘못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정순신이처럼 지 아들 학폭 사건인데도 서울대 버젓이 넣기 위해서 갖가지 머리를 쓰고 서울대학교 총장이라는 부총장이라는 교육부총장이라는 인간이 학폭 사건에 관련되어도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 없어요. 이따위 소리나 해대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로스쿨 나와서 판사, 검사, 변호사 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신뢰 못하고 저놈은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학폭 사건의 주범 아닐까? 저놈은 혹시 지 애비가 검사래서 그래서 대를 이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된 거 아닐까? 우리가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정말 땀 흘려서 고생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은 만들지 말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용기를 낸다면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불행해졌겠습니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불행해진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사회가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가가 지원을 하면 될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 순간 이 방송이 여기까지 온 요 순간쯤에는 저도 또 점심시간을 끝내고 법원에 들어가서 또 그 다음 재판을 하고 있을 시간이겠죠. 여러분 제가 또 법원 재판 끝내고요. 금요일 날 또 여러분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오늘도 하루 잘 지내셨으니까 여러분 평안한 저녁 맞이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런던에서 김인수가 말씀드렸습니다.